안녕하세요. 예. 네. 네. 자, 마무리로 최신 판례 정리하는데, 1년치 판례도 중요하지만은 시험이 이제 주로 1년치 판례, 그리고 이제 2년치, 3년치, 3년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년치 판례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2년 전, 3년 전 거는 기본서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냥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식으로 거기다가 최근 1년치를 추가했고요. 헷갈리는 판례들 뭐 그런 거 있을까봐 배열을 그렇게 해놓은 부분 그걸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 볼게요. 먼저 헌법의 기본 원리 관련해서는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헌법 제119조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보면 헌법 119조의 성질인데 요 지문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줄거진 부분만 볼게요. 첫째 줄 끝부분. 자, 헌법 제119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주장이죠. 근데 그 부분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없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 119조 경제질서에도 위반됩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만 우리가 판단해 주고요, 119조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9조 경제질서 위반된다라는 판례 그전에 많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판단해 주기 싫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게 그거 다시 볼게요. 줄거진 부분. 자, 헌법 119조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 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거 맞는 지문인 거예요. 맞는 지문입니다. 기본권은 아니죠. 기본권은 무슨 뭐뭐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경제질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면서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면서 이것도 침해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기본권 아니니까 빼세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뒤에까지 이어지는 부분도 역시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도 아니고 동시에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맞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비교 판례 보시면 알다시피 119조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해서 유연이라고 나온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19조는 유연심사의 하나의 기준인 거죠. 기준으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119조를 굳이 판단하기 싫으면은 이런 설치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나오면 119조가 유연심사의 기준이 되지, 이건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틀린 지문이네, 그렇게 헷갈리실까 봐 집어넣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해도 맞는 부분이에요. 출제자는 요 판례 긁어서 내놓고 판례대로 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19조가 해도 맞는 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관련해서 비교 판례는 그거죠. 국제그룹 해체라든지 밑에 신문발전기금 배제 같은 경우는 결국 119조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19조를 독자적인 유연심사의 기준으로서 이거 위반인지 아닌지를 많이 판단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무슨 기본권 등등 또 위반하면서 동시에 119조에도 위반된다, 이라고 판시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맨 위에 판례처럼 때때로는 따로 판단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이번에 헌법의 기본제도 관련해서는 선거제도 관련해서만 최신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판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죠. 1,500만 원 헌법 불합치 결정에 나왔죠. 비례대표.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지역구는 아니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1,500만 원이 너무 센 거 아니냐 했는데 그 부분은 합헌이 나왔습니다. 합헌이 나왔고요. 자, 국회의원 1,500만 원 중에서도 비례대표 안에서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페이지입니다. 자, 2페이지 보면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선거운동, 요 부분 유연이 나왔던 부분이죠. 2016년도 판례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다 보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선거운동,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밑에 심판대상 조문 볼게요. 의명 처리된 거 심판대상. 자,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이 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이렇게 돼 있고, 요걸 후보자의 경우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냐는 우리가 구별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비 후보자든 후보자든 똑같이 다 60조의 3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 볼게요. 2항.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또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해서 주로 명함을 직접 주는 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니까 정치 신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부터 선거운동을, 너는 선거기간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미리 해도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비 후보자인데 자, 혼자서 알리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몇 명을 더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후보자 말고도 누구도 할 수 있다. 2로 보니까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호 됐고요. 자, 3호 보면은 예비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한 명입니다. 자, 예비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한 명을 뭐, 예비 후보자도 아무나 한 명 지정해서 선거운동하게 할 수 있고요.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도 아무나 한 명 지정해서 선거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은, 이제, 독신남, 그죠?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직계 좀비속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비 1호 같은 경우, 자, 예비 후보자하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도 선거운동해도 됩니다.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은 배우자도 없고 직계 좀비속도 없고, 이게 1호. 뭔가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도, 자, 예비 후보자가 자, 지정한 한 명이면은 상관없어요.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예비 후보자가 지정하는 사람은.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 명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이죠. 이 두 개를 다 문제 삼았는데 결론 봐주셔야 되죠. 자, 1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밑에 1번이에요. 1번. 자,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없는 사람이 평등권 침해 아니냐 문제 삼았지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볼게요. 자,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 요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똑같이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그 밑에는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그죠? 똑같이 차별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 하나는 평등권 침해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는 그 밑에 판례로 넘어갈게요. 그 밑에 판례는 이미 이 판례가 나오기 한 3년 전에 나왔던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위에 거는 후보자라면은 이번에는 예비 후보자가 문제 삼았던 거고요. 조문은 똑같습니다. 이걸 다 예비 후보자가 다 갖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도 똑같죠, 뭐.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의 선거운동은 위헌이라는 거. 위헌입니다. 그게 이미 예비 후보자 부분에서 한번 위헌이 나왔고 3년 후에 후보자가 똑같은 조항을 문제 삼으니까 다시 한번 또 위헌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현행법이 돼 있죠. 자, 현행법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뭐가 바뀌었느냐. 자, 2항에서 1호, 2호, 3호 중에서 1호가 바뀌었어요. 1호가. 자, 예전 법에는 그냥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으로 끝났는데, 괄호 안의 부분, 줄거진 괄호 안의 부분이 법에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비록 1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 그건 아니죠. 헌법재판소는 1호 부분은 합헌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보니까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싶어서 괄호 안에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 배우자가 없으면 뭐 하겠다? 네가 아무나 한 명 지정해서 그 사람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이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도 뭐 마찬가지로 명함을 줄 수 있다.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호입니다. 자, 3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전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합헌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3호 볼게요. 3호. 자, 예비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한 명이 명함을 줄 수 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뭐 위헌으로 결정됐던 그게 삭제가 된 거죠. 뭐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 그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행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지만 3호가 바뀐 거는 위헌 결정 났기 때문에 바뀐 거고, 자, 1호가 바뀐 거는 합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국회에서 바꾼 거다. 이것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자. 선거운동의 원칙적 금지입니다. 옛날 판례예요. 옛날 뭐 김기춘 판례죠. 옛날 판례인데 위헌이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은 뭡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허용을 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선거에 뭔가 부정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이 당시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그냥 금지를 시키고 예외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선거운동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 부분.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 해서 위헌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죠. 자, 굵은색 글씨 볼게요. 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수장, 선거운동원 또는 연설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원칙적으로 선거를 아무도 하지 말고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선거운동은 다 하세요. 다만 공무원이라든지 등등 몇몇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봤던 부분, 역시 뒤에 판례를 보려고 일부러 앞에다가 이제 비교하려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비교 판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 후보자 이외에 조합장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즉, 조합장 선거운동은 누구만 해라?
오로지 후보자 혼자만 하라는 겁니다. 혼자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죠. 공직선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아무도 하지 말고 후보자 너 혼자만 선거운동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것도 유연이지 않을까? 요거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조합이라는 것은 공직선거가 아니거든요. 저 조합장 뽑는 선거는 그냥 결사의 자유. 우리끼리 모여서 자주 조직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지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째 줄 볼게요. 비교 판례 첫째 줄. 자, 직선제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즉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하고 나머지는 아무도 하지 마라. 이런 거 문제 있지 않을까?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그어진 거 볼게요. 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즉 선거의 자유가 아니에요. 선거의 자유가 아닙니다. 똑같이 조합장 선거, 공직선거 똑같이 선거 아닌가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그 다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 뒷부분도 볼게요. 자, 제청법원은 심판 대상 조항들이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똑같이 선거자가 들어가니까 공직선거든 조합장 선거든 다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나 자, 사법인적 성격을 가지는 수협에 자, 조합장 선거, 수협, 농협, 축협 다 마찬가지죠. 이런 사법인에 있어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선거는 뭘 얘기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 선거, 공직 선거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다, 조합장 대표를 뽑는다, 무슨 임원을 뽑는다, 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표현의 자유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 볼게요. 자,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역시 유연이 나왔죠? 유연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유연이 나왔죠? 그래서 자, 첫째 줄 굵은 글씨 볼게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했는데, 자,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자, 언론인의 범위가 되게 다양한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은 안 해주고 있죠? 포괄적으로 그냥 대통령령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그 부분에서 벌써 포괄이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요. 자, 그 뒷부분, 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요 부분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유연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언론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나머지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거는 허용해 줘야 된다. 근데 그걸 다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유연이 나왔다. 포괄이임 금지 원칙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 판례예요. 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 선거운동의 금지입니다. 그죠?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예요. 근데 자, 이런 공사 같은 경우 이런 공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 하지 마라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철도공사에서 문제를 삼아서 요 판례가 나온 부분이에요. 관련법도 이제 차례로 이제 개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굵은색 글씨 볼게요. 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똑같죠? 다 내용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위에서도 뭐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공사 같은 경우 임원 같은 경우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니까. 하지만 자, 상근 직원은 임원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상근 직원 정도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선거운동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키워드죠. 키워드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뜨면은 아하 유연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결국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줄거진 거는 그 부분이죠. 결국 상근 직원은 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다?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 임원과 달리, 즉 임원은 공직선거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죠. 60일 또는 90일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90일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요 상근 직원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근 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면 자기가 후보니까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직접 후보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누가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다?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와서 나를 위해서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누가 친구가 나와가지고 내 친구 좀 찍어주세요 이 말하는 걸 금지하고 처벌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유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그 밑에 판례도 이제 2016년도에 나온 건데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처음에 굵은색 글씨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이다. 요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이 기본권인 것처럼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으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법률로 얼마든지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전 판례가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기본권이 아닌 걸로 거의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도 이제 기본권이라고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그 3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역시 줄거진 부분, 굵은색 글씨 그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권을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그리고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둘로 구별하지 말라. 똑같이 다 보다 둘 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빼고 나머지 선거는 다 뭐 선거를 해야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선거로 뽑으라고 헌법에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 나머지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옛날 판례가 봤는데 이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기본권이다. 요거 결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자, 1년 이상 징역 수용자 선거권 제한이죠. 자, 예전 판례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자, 예전 판례 같은 경우 그 부분이 나왔어요. 자,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았든 아니면 현재 교도소에 있던 수용자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선거권을 안 줬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집행유예 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 부분은 위헌, 그죠? 단순 위헌 결정이 나왔고요. 그렇지 않고 자, 수용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안 주는 부분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단순 위헌을 안 한 이유는 수용자 중에는 뭐 죄질이 되게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한테는 선거권을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선거권을 줘야 되고 이 기준을 우리가 못 정하겠으니까 국회에서 정해라.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1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자, 금고 징역 1년 이상이면은 그때부터는 선거권 안 주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건은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그 바뀐 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요 바뀐 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가석방된 사람이었죠. 가석방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는 비록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현재는 한 5년 받았다가 한 4년 살고 나머지 나와서 1년 동안 좀 가석방된 상태예요. 가석방되다 보니까 자기는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인정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인정 안 해주느냐 문제를 삼았던 부분인데 상관없다. 가석방된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징역 1년 이상 받았으면 선거권 안 주게끔 하는 법은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굵은색 끝이 볼게요. 자,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현행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가석방 됐으니까 좀 특별하게 고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다. 너 어차피 가석방 해봤자 네 형기 종료는 집행 종료는 언제가 된다? 가석방 기간은 끝날 때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너는 교도소에 있는 거나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줄거진 부분 볼게요. 자, 입법자가 자,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1년 이상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그 밑에 판례는 이제 2018년도 건데 요거는 합헌이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합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려 유현이라고 했던 재판관이 5명이에요. 다수가 유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헌이긴 해도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뭐 모르는 거 지문에 등장하면 그냥 합헌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눈에 익었던 게 나오면은 더 편하게 우리가 지문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입니다. 결론은 합헌이에요. 기각입니다. 자, 첫째 줄부터 볼게요. 자,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자, 형의 집행유예면은 무려 10년, 자,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자,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요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야, 선거범이라고 해서 요즘 보니까 법원에서 막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막 정말 많이 때리던데 그러면은 무려 5년 동안 아예 선거권이 없다. 자, 선거권이 없으면은 뭐도 없나요? 당연히 피선거권도 없어요. 후보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번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맞으면은 이 사람은 뭐 5년 동안
남을 찍지도 못하고 자기도 아예 후보로 나오지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하폰으로 나왔다는 거. 그렇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기본권 관련해서 판례 볼게요. 첫 번째 판례는 자, 구치소내 과밀 수용 행위죠. 너무 구치소에다 많이 집어넣으면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판례 볼게요. 이번에는 명예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국군포로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 입법부작이에요. 입법부작입니다. 즉, 자, 국군포로 그분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뭔가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국군포로법에서는 예우를 해주겠다. 다만 뭐 자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넘겨졌던 부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안 만들었던 겁니다. 안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법 내용도 보면은 1항에서는 자, 국방부 장관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그 예우에 관한 기준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만들어라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 1항에서 국방부 장관은 예우를 할 수 있다 됐기 때문에 예우를 할 수 있다 할지 말지는 결국 국가 마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몇몇 재판관들이 얘기했는데 결론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국군포로들에 대해서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뭐 예우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뭐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의미다. 어쨌든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볼게요. 1번. 자,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및 지원만을 규정하고 자, 나머지 자,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입법부작위에 대한 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예요. 자, 진정 입법부작위 왜 법을 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기 때문에 유연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은 정말 법을 안 만들었을 때 그때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법이 만들어졌긴 했는데 현재 불충분하게 만들어진 상태다. 그때 거기다 대고 왜 법을 안 만들어졌습니까? 유연입니다. 주장하면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때는 불충분한 법이 나의 무슨 기본권, 명예권, 재산권을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받아준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봐줘야 될 분은 밑으로 내려가셔서 줄거진 부분이죠. 줄거진 부분 볼게요. 자, 부진정 입법 부작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자,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따구로 법을 불충분하게 만들어서 나의 뭐 재산권, 뭐 또는 평등권, 명예권 이런 걸 침해하느냐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가능하면 변론으로 하고 자,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즉, 안 만들었기 때문에 유연입니다. 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주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만든 게 나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 국군포로 관련된 법률에서 뭐 일부 내용이 뭐 빠져있고 등등 뭐 예외에 관한 게 빠져있고 등등 이렇게 뭐 돼 있는 부분들은 다 뭐다? 아예 법을 안 만든 게 아니라 만들었는데 살짝 불충분할 뿐이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확히 최신 판례니까 결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그래서 자, 국군포로법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요거는 뭐 만들어지긴 만들었는데 살짝 불충분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만들었느냐라고 따지면은 그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볼게요. 2번. 자,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군포로법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 부작위는 결국 청구인은 여기서 당연히 국군포로들의 유가족들이 되겠죠. 자, 그들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거 여기에 관해서 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예전 대표적인 판례는 그거죠. 군 법무관 보수. 자, 군 법무관들의 보수를 판검사에 준해서 주도록 한다. 법에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했는데 대통령이 한 40년 지나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 법무관들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나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쵸?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령을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자, 국군포로법에서 대통령령을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다만 여기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가 아니고요. 명예권을 침해한다로 나왔다는 게 그게 차이점입니다. 명예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만들지 아니한 게 문제다라고 하려면은 먼저 만들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입니다. 자, 국군포로법 15조의 5, 2항에 따른 대통령을 제정할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인정된다 했으니까 유언으로 나왔겠죠. 자, 줄거진 거 볼게요. 줄거진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또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즉 행정입법 해라 했는데 안 만드는 게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법에서 뭐 행정청 대통령에게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는 의무가 있어야 되고, 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만들지 않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서요. 줄거진 거 볼게요. 자, 국군포로법 제15조의 5 제1항이 국방부 장관에게 예우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 국방부 장관은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 이는 국군포로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의 한도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자, 대통령령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재량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통령령만큼은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그냥 해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도 볼게요. 자, 이 사건 행정입법부장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 맞습니다. 단지 자, 위에서 만들어라 시켰는데 밑에서 오랫동안 안 만들고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 볼게요. 자, 행정부가 이임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않거나 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유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지문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법에서 시켰는데도 안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려면은 어떤 거, 뭘 시켜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켜야 돼요. 법에서,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을 때, 그걸 안 따랐을 때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법에서 시키면은 웬만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밑에 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이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본격적으로 보는 부분이에요. 자, 첫째 줄부터 볼게요. 자,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뭐가 있다?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그리고 명예권 당연히 있죠. 인격권, 명예권. 인격권 중에 하나가 명예권인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이런 것들. 자, 명예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명예 신용에 관한 권리, 법인도 가지고 있어요. 법인도 인격권을 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 인격권에는 명예권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그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한다. 내부적인 평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기분 나쁘다. 나 혼자 기분 나쁘니까 명예권 침해다. 이런 거는 명예권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누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가치를 갖다가 정화시킨다. 이럴 때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역시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사자, 이미 죽은 분들, 국군포로 이미 돌아가시고, 이제 유가족들이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에요. 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는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의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의 추모의 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미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 평가,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는 친일파입니다. 또는 뭐 당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국군 포로로서 뭘 공헌했는지, 국가를 위해 뭘 공헌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인격권, 명예권이 침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역시 줄거진 거 볼게요. 줄거진 거. 자, 그 예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이 행정 입법부장이는 결국 뭐, 자, 포로의 가족들의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침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엄청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북한에 끌려가고 정말 포로로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예우를 받고 싶은데 대통령이 뭐 예우에 관한 기준을 안 만들면은 예우를 못 받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예우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국가의 공헌이 있으니까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사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공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걸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죽음이 아무런 가치 없이 된 거 아니냐. 요게 이제 후손에 대한 명예권 침해로 인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다만 하나 이제 혹시라도 쪼잔하게 문제 나올까봐 제일 마지막에 줄거진 거 그거죠. 자,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 예우에 관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면은 그렇죠. 이렇게 공헌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결국 예우를 기준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돈 관련된 거는 다른 조문에 이미 다 규정이 다 상세하게 돼 있고 여기서는 뭐 그 밖에 이제 예우 돈 말고 돈 뺀 나머지 예우에 관해서만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것뿐이다. 따라서 명예권만 침해하지 재산권은 침해가 아니다. 또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되게 쪼잔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합헌인지 유연인지만 알고 나면은 함정에 빠지게끔 나와요. 무슨 권을 침해해서 유연이다. 살짝 바꿔놓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기 위해서 자, 요거는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제일 위에 이제 양가로 4번 결론은 그죠? 결론이 뭐 이렇게 명예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판례입니다. 그 밑에 판례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판례예요. 자, 제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쓰면은 보상금을 주게끔 대통령령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역시 유현이에요. 유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쉽게 나오면은 제일 밑에 거 1, 2, 3, 4 중에 자, 4번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쉽게 나오면. 물론 까다롭게 나오면 1, 2, 3번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얼마 주겠습니다. 대신 보상금 받으려면 각서를 쓰세요. 자, 각서의 내용은 뭡니까? 일체의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즉 뭘 않겠다는 겁니까? 뭐 우리 아이를 뭐 바다에서 인양해달라 또는 뭐 책임자를 규명해달라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정비해달라 이런 얘기 아예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돈 받고 끝내라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법률의 근거 없이로 시작하네요. 왜? 자, 세월호 관련된 지원법에서는 보상을 해주되 자세한 내용을 대통령 네가 정해라 이런 건 했지 뭐 보상해주면서 각서를 받아라 이런 건 당연히 법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법에도 없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야 이제 쟤네들 자꾸 시끄럽다. 야 입 닫게 해. 돈으로 입을 막아버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각서를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연이 나왔고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일체의 이의제기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막 주장하고 막 하는 것들이 무슨 기본권으로 봤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침해하는 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1번, 2번, 3번도 맞아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세월호 피해 지원법 중 자, 위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기본권 지명의 직접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띵 나오면은 뭐 맞는 지문인 거죠.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줄거진 부분도 역시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줄거진 부분 볼게요. 자, 법령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령소원이라고 하죠. 줄여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직접성 요건을 지금 풀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박탈이 생겨야 한다. 직접성이죠. 직접성. 그런데 자, 여기서는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밑에 줄 줄거진 거 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성 요건을 갖췄는지 갖추지 못했는지는 대부분 뭐 그 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1번 다시 읽어볼게요. 1번. 자, 세월호 피해 지원법 중에서 자, 위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 요게 직접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 구체적인 사항을 어디다 유임해주고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넘겨주고 있죠. 이렇게 넘겨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 법 자체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법에서 항상 밑에다 시키고 있는 거죠. 자, 법률에서 나의 기본권을 그쵸? 직접 침해했을 때 나의 기본권 침해 이때 이게 직접성 원칙인데 이때는 이 법률을 들고 와서 유연입니다 라고 주장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법률에서 직접 하지 않고 법률에서 뭐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밑에 하위 법령에다가 하위 법령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요. 또는 뭐 그쵸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뭔가 재량을 준다든지 행정기관에게 재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뭐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들고 올라와야 된다? 얘네를 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령을 들고 오든지 아니면 그렇죠? 무슨 장관은 뭐를 하도록 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장관이 한 행위 그런 걸 들고 와야 되는 거지 법률을 들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직접성의 원칙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고 올라오면 되는 거지 이 법률 자체를 들고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 이제 2번 볼게요. 2번 역시 마찬가지죠. 자, 세월호 피해 지원법 중 배상금 등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에는 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여기는 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이번에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대통령령. 이런 입법도 똑같아요. 행정입법도 다 똑같이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마찬가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시험에 나오는 지문 줄거진 거 볼게요.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는 입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으면 직접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그래요? 입법은요, 그것도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포함되니까 중간에 행정입법,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라, 뭐 부령으로 만들어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오셔야지 법률을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구체적 집행행위는 입법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령 조항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어떠한 법령 조항이 자, 세월호 지원법이 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위 규범의 시행, 대통령령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당해 법령 조항으로 인한 자, 세월호 법률로 인한 기본권 침해 직접성은 부인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령 제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밑에 줄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가끔씩 직접성을 갖췄다 갖추지 못했다 나오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시면 돼요. 내용을 읽어보셔가지고 아, 이 법률에서 밑에다가 뭐 넘기고 있네. 근데 이 법률을 갖다가 들고 와서 위헌입니다 주장하면은 아, 직접성 흠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3번. 자, 세월호 참사 배상